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호남에서 그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이성윤 의원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김용 이제 전 부원장의 각자의 강점들이 있어서 각자 승부를 본다면 또 뭔가 뒤바뀔 만큼의 큰 모멘텀이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진짜 너무 그 표차가 적어서 모르겠다 싶긴 합니다. 우리 돗자리비 한 번 더 할까요? 아니, 무슨 트라우마가 올라오네요. 아니 뭐 근데 이게 뭐 저희 뭐 건다고 해서 뭐 크게 뭐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근데 오이, 너무 상의 권위를 너무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 김용 후보의 5위가 저는 되게 이색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김용 후보가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정말 확고하게 뭐 지역구 기반이 있다거나 뭐 배지를 달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직 싸움에서 김용 후보가 열세예요. 그러니까 김용 후보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조직된 바람이 마치 조직이 김민석 후보, 바람이 정청래 후보라고 이제 정부 측은 주장을 하는데 이런 조직표 싸움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저는 그런 싸움에서 이성윤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막판 뒤집기를 한다고 하면은 일종의 팀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최민희 후보가 어쨌든 안정적으로 선두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은 오히려 조직표가 더 강하게 발동하고 있는 게 이쪽 최고위원 후보 라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은 김용 후보가 저는 결국에는 워낙 또 좀 이제 이슈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 5등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요거는 막판까지 봐야 좀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저는 요구 안 했어요. 네, 자발적으로. 왜냐면 저 이미 다른 방송에서 그 5등 김용 후보가 될 것 같다라고 이미 예측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미. 네, 물론 그거는 저희 회사 여론조사를 약간 홍보하기 위한 성격도 좀 있긴 했었는데. 그럼 의견이 바뀌신 거예요? 아니, 저 그대로 네. 그대로 5등 김용? 네. 그러니까 이성윤 후보가 이런 조직적인 게 있기 때문에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용 후보는 조금 더 벌어놔야 된다. 이걸 유지하려면 바람을 계속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예측은 김용 후보의 5위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서울 민심 부동산에서 갈린다. 요즘 서울 민심 보면요. 진짜 부동산이 정치의 최종 보스예요. 세금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반응 옵니다. 왜냐? 한국에서 집은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니라 노후 대비이자 내 자산의 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율 몇 %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접근하면 민심 입장에선 그래서 내 집은요. 바로 이 반응 나오는 거죠. 특히 서울은 이재명 정부 지지층과 비토층이 확 갈려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 하나 삐끗하면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거창한 신도시 한방보다 빈집, 자투리 땅, 오래된 다세대 리모델링, 철도 주변 개발 같은 생활 밀착형 공급이에요. 한마디로 땅 없는데 뭘 지어가 아니라 잠깐 여기에도 있잖아? 하고 서울 구석구석을 다시 뒤져보자는 겁니다. 이게 진짜 티끌모아 태산 전략이죠. 정치도 비슷합니다. 내부에서 맨날 배신이네 아니네 싸우기만 하면 국민 입장에선 피곤해요. 중꺾마도 좋지만 중간에 민심 꺾이면 끝입니다. 반대파 전부를 적으로 돌리는 것보다 선을 넘는 세력엔 단호하게 대응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끌어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남 정치 역시 지역 안에서만 스타되는 걸 넘어서 전국구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역, 계파, 이념보다 그래서 누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느냐예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규칙 하나 더 만들고 처벌 조항 하나 더 넣는다고 세상이 자동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법 몇 줄 추가하는 정치보다 합의하고 조정하고 실제 성과를 보여주는 정치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한민국에는 별 쓸데없이 법 타령만 하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너무 많아요. 법이라는 온실 속에서 여린 화초처럼 자란 이들. 글쎄요, 이들이 세상 물정을 뭘 알겠어요. 그냥 법으로 장난질만 쳤던 인간들이었는데 말이죠. 판사, 검사, 변호사. 징글징글하네요. 어쩔 때 보면 이란 전쟁, 러우 전쟁, 유가 폭등 등 전문가들의 해석이 필요한 프로그램에조차 법조인들이 나와서 뇌피셜을 풉니다. 정말... 어쨌든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동산도 세금도 정치도 이제 거대한 구호 말고 디테일 싸움이에요.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를 못 만들면 아무리 좋은 명분도 바로 그래서 내 삶은 뭐가 달라졌는데 라는 질문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치평론가 박진영 선생과 인권운동가 오창익 선생의 대담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참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내용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전당대회 이제 뭐 정말 마무리 국면인데 네. 맞춰보세요. 누가 됩니까? 뭐 현재 추이로는 김민석 후보가 되는 걸로. 네. 네. 그건 역시 뭐 호남에서의 예, 집중적인 지지율, 네. 또 수도권도 꽤 받을. 수도권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서울은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이 왜 만만치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와 주식 세금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서 이게 민주당 내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토층이 생겨난 것 같아요. 네. 그럼 비토층은 정청래 후보에게로 가고 네네. 이재명 대통령을 뭐 지키자 또는 지지한다 이쪽은 김민석 후보로 오고 네. 이렇게 갈릴 거다. 네. 네. 그건 만만치 않네요. 그럼 서울은 이를테면 오세훈 씨가 집에 가게 돼서 서울에서 선거가 열린다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뭐 낙관불허겠네요. 오히려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렵다. 네. 네. 원래 서울의 인구 구성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아시겠지만은 여타 지역에서 민주당이 뭐 2% 3% 이긴 거를 합쳐가지고 강남 상구에서 한 20%씩 지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해소하는 이런 구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른바 마용성이 떴단 네,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인근에까지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정말 꾸준히 노력해야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금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좀 도와줘야 된다. 네. 네네. 일단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세금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향적 사고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송영길 후보도 하더라고요. 그 네. 부동산 세금 다 걷어봐야 뭐 1조밖에 더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세금에 연연하지 마라. 돈도 많이 버니까 정부가 지금. 특히 이제 세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수치의 문제로 접근하는 곳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네네. 균형점이 존재합니다. 맞아요. 정책의 효율성과 민심의 흐름이라는 균형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구의 이 유럽 사회하고 한국은 세금과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역사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서구는 세금이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절차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네. 서구의 3대 시민혁명이 전부 다 세금 문제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세금을 통해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전부 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조세 문제는 한국의 근대 국가가 외부로부터 이식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본주의 혁명이라든가 민주주의 혁명을 만들어서 이 근대 국가를 만들 게 아니잖아요. 해방되면서 이식됐잖아요. 네. 그래서 조세 문제에 대해서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식된 조세 구조. 그런데 한국인들은 과거에 탐관오리 인식을 갖고 있어요. 세금을 많이 때리면 이게 탐관오리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조세장이 심해요. 그래서 박정희 독재 시절에도 직접세보다는 간접세를 확대하는 형태로 재정 확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갈 걸요. 아마. 아니, 우리 부가세 10%인데, 네. 아니요, 프랑스는 20%예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네. 아니, 프랑스랑 다른 게, 프랑스는 입에 들어가는 건 다 면세예요. 아, 그렇습니까? 고기도 그렇고, 뭐, 네. 채소, 과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는 또 도움을 주는군요. 그러니까 그건 면세예요. 그럼 실제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프랑스 같은 부가세 20% 체제가 낫냐, 한국 같은 10% 체제가 낫냐 하면 프랑스가 난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접세가 굉장히 많고 특히 뭐 소주, 네. 담배, 주유소 휘발유 뭐 이런 데다 세금 잔뜩, 덩어리죠. 이런 데다 잔뜩 묻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역사적 연원이 있네요. 그러면 교육이라도 제대로 해서 네. 우리가 시민으로서 걸리는 세금에서 나온다. 뭐 이런 교육이라도 그게 됐어야 쉽지 않습니다. 되는데, 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식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시민혁명이 단계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 시민혁명이 우리는 자본주의와 근대국가를 만들고 난 이후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이런 식으로 뒤에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식을 만드는 게 쉽지 않고요. 부동산 문제도 저는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투기가 아니라 자산의 형태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측면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은퇴 후의 생활자들이 이른바 빵숑 연금 생활로 한국 사회가 살 수 없잖아요. 네. 그럼 뭐냐? 은퇴 후에 똘똘한 부동산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주택연금을 해서 산다라는 인식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서구 사회 특히 이제 유럽 사회하고 달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연금의 역사도 짧고. 그렇죠. 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통계 중에 하나가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 남성이 98.2%, 여성이 1.8%. 그럼 그 여성 입장에서는 월세라도 좀 받아야 살겠다.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정치적 결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권의 외부의 위기, 내부의 위기를 다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정책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 등이 이야기했던 핵심 진보 민주 세력도 비판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진보 좌파적인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민주당 유시민 작가류가 이야기하는 진보 개혁 세력은 적극 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지 안 해요. 아니, 자기들도 부동산이 짭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진보 개혁적 가치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지탱하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정책적 배신했다. 이거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와 그다음에 일부 정치인들, 유튜버들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당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코어라고 한다면 사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 네. 전교조로 감옥에 3번 간 교육부 장관, 네. 칼라마 하더라도 상당히 저거는 그러니까 옛날 운동권식 내각이라고 봐도 크게 핵심 틀리지 코어예요.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 내의 구정치 엘리트들의 취향에 맞지 않다. 네. 그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 같은 데서 자, 정부가 노력을 해요. 정부가 뭐 관료들에게만 포섭되지 않고 정치적 결단도 하고 착착착 잘 나가요. 네. 그래서 점수를 하나씩 쌓아 나간다 치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이를테면 폐버스에 들어가 살아라. 황희 의원 이런 거 웃을 일이 아니라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약하다는 거예요.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의 성공이라는 것은 정치적 감수성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민심 위반이 돼버리면 이건 실패예요. 아니, 그 좋은 정책도 아니잖아요. 버스 들어가서. 그렇죠.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부동산 가지고는 민주당 정부는 점수 못 얻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후퇴를 하시고 네.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새로운 상징 조작을 만들어야 돼요. 이 조작이라는 거 하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오퍼레이션의 개념입니다. 네, 네. 이명박이 청계천을 만들었던 것처럼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빨리 삽뜨고 건물 올라가고 데이터 센터 짓고 이런 일들이 임기 내에 빨리빨리 보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금으로 통제하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고. 네네네. 네. 닥치고 공급도 사실 고민해보고. 왜냐하면 어떤 국면에 가서는 그린벨트를 지키자는 오세훈. 네. 아니야, 뭔 소리야, 거기도 넣어야 돼. 하는 이재명이 있으면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리해질 수가 있고. 좌우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태능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태능, 골프장은 그래도 태능이라는 문화유산을 뭐 별로 안 건드리는데 거기에 한 6천 세대 이렇게 들어오면 네네. 그거 종묘에서의 공수가 또 바뀌게 되는 이런 국면이고.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제 나름의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네. 근접성의 원리에 의해서 찾으십시오. 중앙정부가 찾으면 잘 못 찾습니다. 네. 중앙정부는 대단히 도시개발이라든가 대단히 재개발을 생각하기 때문에 큰 땅덩어리만 찾거든요. 그런데 지방정부들은 근접성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작은 땅덩어리 잘 찾아냅니다. 작은 땅덩어리에다가 용적률을 높여주면 되잖아요. 네. 지금 제가 아는 바로 그 서울의 각 구별로 빈집이 최소한은 500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소유 문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법률적으로 좀 빨리 해결해줘서 그것도 전환할 수 있고요. 자투리 땅들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네. 그런 땅들 용적률 높여도 되고요. 당장 보이는 땅 경의선 철도 라인의 그린벨트 네. 거기 그린이 없는 그린벨트예요. 네네. 그 땅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땅들도 있고요. 또 아이디어 내자면은 국철 지하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 또 청년주택이라든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공간 땅이 나올 겁니다. 구석구석 샅샅이 찾아내야 됩니다. 맞아요. 땅.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맞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을 하게 되면 되죠. 지금 서울에 지방으로 이전해야 될 공기업이 84개 있습니다. 네. 얼마나 큰 땅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전이 나가고 그걸 현대에다가 줬잖아요. 네.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공공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그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고 좋은 땅이 있으면 매각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있으면은
집을 지어서 공공성으로 공급을 해야죠. 그리고 스픽스 정계환 대표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보면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거, 빌라라고 우리가 부르던 것 중에 노후화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걸 저리로 좀 해주면, 건물주가 싹 바꿔가지고 청년 맞춤형. 네. 어떤 방은 사실 한 3평, 4평만 되더라도 청년 혼자서 지금 살고 있는 무슨 고시원보다 정말 훨씬 좋죠. 그리고 가격도 좀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숨통을 틀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알아본 통계로는 네. 최소한 서울에서 확인되는 빈집이 5만 가구 이상 됩니다. 와. 그러면 지금 뭐 아무리 막 끌어넣어가지고 5만 채 닥치고 공급만큼의 효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민주당 성향의 시장, 그다음에 국민의힘 성향의 시장이 번갈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네네. 이게 극단인 것 같아요. 박원순 시장님 할 때는 빈집조례라든가 도시재생, 네. 도시재생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작은 청년주택 이런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규모의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건 잘 없었단 말이에요. 대량 공급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는 또 대량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속도가 빨리 안 나. 네.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이 하던 빈집조례라든가 또 두꺼비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진보 보수의 문제로 보지 말고 뭐 대량도 찾아내고 소량도 찾아내고 이 흥묘백모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최대치로 찾아내야 돼요. 그런 거를 뭐랄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국회 부의장 야당 같이 뭐 운동도 했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냥 오세훈 시장 좀 키워주면 어떠냐 해서. 그리고 골프 한번 치실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주고받고 뭐 이러면서 네.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이재명다운 이재명 스타일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세금 문제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에요.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을 쉽게 바꿔요. 고집 부리지 않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조기에 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고 내부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유시민 작가 등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선동되어서 자칭 핵심 진보개혁 세력이라고 네네. 하시는 분들 문제를 통합을 하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요 외에는 과거 역사에서 영조의 제가 탕평책을 들고 싶어요. 네. 영조 임금이 즉위하자마자 영조의 전 임금에 대한 경종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인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이른바 경종 독살설이죠. 그래서 이인자의 난을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세력 일부를 쳐냅니다. 근데 그 세력들을 다시 포용을 하는 탕평책을 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 보이는 게요. 각기 욕구가 다 달랐어요. 에피소드 하나. 이를테면 김민석 후보가 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후보, 전 지방시대 위원장을 만나서 노무현 대통령 뭐 묘소를 같이 참배하고 뭐 이야기 나눠봤더니 굉장히 역량이 있다. 그래서 이번 어디 내각이면 내각, 그게 안 되면 뭐 당에서라도 좀 모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지가 대통령 된 줄 알아. 김경수를 데려다가 뭐 한 자리 준다고 그래 하면서 화내는 게 이제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그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김경수 후보 저도 김경수 한 자리 주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입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노, 뭐 네. 친문, 뭐 이거 뭐 핵심 코에서 김경수 씨의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리가 있죠. 그 자리는 제가 봤을 때 고민정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보다 큰 자리 같아 보여요. 당연하죠. 경험도 있고 실력도 아니 현역 의원도 아니지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도 막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탕평책을 씁니까? 또 하나는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 정권에서 두어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님하고 식사라도 하자 했는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시죠?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조가 했던 정책이 이인자의 난은 강하게 진압을 하고 네. 나머지 다수의 세력들은 탕평책으로 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전략적인 거 아니겠어요? 유시민은 진압하나요? 아니 근데 개인인데 그렇잖아요. 그거 뭐 건드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두면 되죠. 뭐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뭐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 특히 이제 행정 집행은 경험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인 발굴보다는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경험 많은 분들 데려다 쓰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일단 개각도 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수요도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가서 뭐 네네. 중소기업 벤치부 장관 자리가 비었다든지 뭐 법무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다든지 뭐 또 국토부 장관도 바꾼다는 이야기가 네네 있고요. 뭐 여러 네. 저 썰이 있으니까 그럼 그게 이제 일종의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이재명 정부가 뭐 새롭게 출발합니다. 두 번째 출발입니다. 뭐 이런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강선우나 이해운 사태 같은 일이 없어야 돼요. 네. 강선우 사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신인 발굴하듯이 하다가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해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의 추천인데 외부의 추천인 경우에도 검증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경험 있는 사람을 쓰면 사고가 덜 나거든요. 네. 저는 이해운 씨를 선택했던 방식은 좋았다고 봐요. 그거 계속 유효합니다. 네. 다만 이제 검증된 사람 써야 됩니다. 그럼 저 같으면은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 했던 사람, 아 그때 청문회 나와서 한번 통과된 사람. 긁어본 사람. 네네네. 네. 그리고 또 뭐 우리 민주당 계열에서 찾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 장관했던 사람, 이케야 지금 나이 70대 초반일 겁니다. 네. 그런 분들 다시 모셔다 쓰면 돼요. 정 없으면. 그렇죠. 없으면.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 장관했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다시 하잖아요. 아니, 별 그때- 문제 없잖아요. 그때 여당의 대선 후보였어요. 네네네. 또 쓰면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리고 잘하던데요? 그렇죠. 네. 지금 통일부 장관이 그래도 존재감이 있던데요? 이 지금 북한과의 네. 전혀 어떤 소통의 창구도 없는 상황에서 존재감도 있고 균형감도 있고 잘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네. 인재를 널리 구해서 써라. 그리고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 가져봐라.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세대 교체와 신인 발굴은 20세기 키워드입니다. 아, 20세기가 이른바 우리 제노사이드 시대 아닙니까? 네네. 대규모 학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세계대전을 겹치면서 이념적 갈등과 급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산업화가 정보화로 넘어오면서 급격한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조금만 뒤처지면은 시대를 못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 교체하고 신인 발굴해야 됩니다. 그런데 21세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안정화된 선진국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네. 노년화된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민주국가 시대예요. 그러면은 경험이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한 시대예요. 이거를 어떤 분들이 야 그럼 나이 먹은 사람들만 다 해먹자는 거 아니냐라고 반론 제기하면 나이 먹지 않은 사람들이 실력을 키워서 뒤집으세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장관 자리니까 장관 말고 네.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또 새롭게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경선하면서 호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오늘 좀 우리 같은 한국 정치평론계의 태두께 좀 여쭤보고 절대 안 싶은데 됩니다. 네. 자 일단 하여튼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지역 감정이 심각하게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예. 아직도 첫 번째 변수입니다. 첫 번째 변수, 한국 정치의 첫 번째 변수. 네네. 이진숙은 아무리 엉터리여도 대구에 가면 되고, 네네. 이쪽에 누구라고 떠오르는 사람 당장 없죠. 하여튼 이쪽도 누가 엉터리가 있으면, 뭐 광주나 어디 가면 되고, 이 구도는 있다. 근데 지역주의를 네. 영남과 호남을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일단 호남은 피해자 지역주의고 저항적 지역주의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의 정당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남은 뭐냐? 영남은 독재 권력에 의해서 주입된 지역주의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영남의 지역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호남하고 동일시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역사적 연원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대략 71년 대선 때를 주목하던데요. 그러니까 박정희, 김대중, 김대중, 박정희. 그렇죠. 그때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선거라는 것이 여촌야도였습니다. 전형적으로. 네, 네. 지역주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가 3선에 도전하면서 지역주의를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남이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이른바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화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중화공업으로까지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죠. 그때 대구 사람들의 정서는 뭘까요? 뭐 이렇게 나는 그래도 대구에 있지만 우리 동생은 우리 조카는 서울에 있어. 뭐 그래도 좀 뭐 육군 장교로 그래도 잘 나가고 있어. 이런 보상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이익이 있었죠. 아, 개발 독재, 군사 독재가 박정희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가 다릅니다. 네. 박정희는 영남에 실제 이익을 줘버렸어요.
근데 전두환부터는 영남에 이익 준 게 없어. 네. 전두환부터는 영남 출신의 군사 독재 엘리트들이 서울에 와서 집권한 거예요. 아. 그 영남을 의사, 네. 이 뭡니까 뜻을 관철시켜서 이른바 뭐라고 합니까? 권위적 형태의 논리를 만들어서 지배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실제로 영남이라고 하는 것이 60년대, 70년대 초반 경공업, 그다음에 70년대 중후반 중화학공업, 그 이후로 기계장치 산업이잖아요. 자동차까지. 그 이후로 정보화 시대 뒤처지잖아요. 그 정보화 시대라는 것이 시작이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이후로는 영남도 혜택 본 적 없어요.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수도권만 혜택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전두환이 잘 아시겠지만 한강 이남의 최대 기업이었던 국제 그룹 해체시켜버리잖아요. 그 당시 재계 계열 서열이 5위입니다. 그게 부산을 연고로 하는 부산 연구했죠. 연고 기업이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80년대 초반까지 부산이 서울보다 잘 살았어요. 네. 그게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뒤집어집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완벽하게 바꿔집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박정희 시대에 구미공단 만들고 포항, 울산, 포스코, 창원. 울산, 창원 이러면서 막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울산은 강아지 새끼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네네. 나는 수중에도 10,000원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시끌벅적하고 발전하는 거, 빌딩들이 들어서고 소득이 높아지고.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들어서 우리가 정보화되면서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장사도 안 되는데. 네. 그런데 뭐에 기대죠, 지금? 그게 뭐 이제 정치적 자존심이죠. 그런 것 같아요. 나 왕년에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게 40년 전 이야기죠. 아직도 박정희 향수에 사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동대구역 앞에 홍준표 근데 닮은 박정희가 동상. 80년, 79년에 네. 얼마 40년도 더 됐죠, 그죠? 박정희 죽은 47년입니다. 47년 전 이야기인 거죠. 그때 태어난 애가 48살. 그렇죠. 네. 근데 보세요. 대구가 지금 30년째 GRDP가 거의 네.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러면은 박정희 정권 이후에 대구는 이른바 국민의힘 정권, 보수당 정권이 들어와도 덕본 게 없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맨맨 돌기나 하고 네네네. 사람들이나 빠져나가고 그래도 남아있는 정말 신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경상도 전체가 그래도 덕본 것도 없는데 그럼 대구가 그 정도면 대구 옆으로 가서 경북은 더 할 텐데. 더 하죠. 경북도 사는 게 쉽지 않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결국은 적대적 상호 의존이라고 봐요. 민주당이 호남에서 이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근거라도 지켜야겠다라는 적대적 자존심 논리 이런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호남은 좀 다르잖아요. 호남 좀 다른 측면이죠. 네. 그래서 대구 지역에는 다선 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는 다선 의원이 잘 안 나오고 특히 광주는 그렇고 뭐 이런 차이인가요? 광주가 지금 대구보다 잘 살잖아요. 네. 네? 그 뭡니까? 그래도 정치의 덕을 본 겁니다. 후발로서. 네. 기아 자동차 있잖아요. 네. 대구에 대기업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죠? 뭐가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다. 생각하시면. 기업은 있지만 대기업은 없다. 대기업이 없죠. 네. 그럼 뭐 경기도에서 추미애 지사가 뭐 하이닉스 뭐 자식들 삼성전자 이런 걸 대구에서 들으면 열받겠다, 그렇죠? 열받죠. 네. 네? 지금 있는 집에서 말이야 예. 배부른 투정한다고 대구는 없다. 경북은요? 경북은 이제 포스코가 명목상의 본사를 포스코가 이제 포항에 두고 있는 수준이고요. 네. 구미에 이제 뭐 LG전자 있고 그 정도죠. 그러나 뭐 파주에 비하면 LG라도 아이고, 비교도 안 되죠. 거의 다 빠져나갔죠, 수도권으로. 그럼 대구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치환을 해서 민주당 정부에서 안 도와줘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사실은 대구가 기회가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대구를 지목을 해가지고 대구 보고 산업구조조정을 너네 해라. 네. 무엇으로 가고 싶으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대구가 계속 섬유산업 하겠다고 해요. 네. 그래서 들어보실 거예요.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그때 돈으로 중앙정부에서 1조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근데 이미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에요. 그럼요. 1조 받아서 허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때 이미, 그러니까 98년부터 집권했으니까 이미 2000년대
있고 섬유산업이 이미 상당히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은 베트남도 섬유 잘 안 한다고 이게 방글라데시로 이제 넘어가고 그 당시에 이제 대구의 네. 정치적인 주도층들이 섬유 자본에 기댄 분들이니까 아. 이제 돈이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야, 그때 무슨 정보와 관련해서 뭘 했으면 그렇죠. 말이 1조 원이지 30년 전 1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그 광주에는 한 번씩 네. 똑똑한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나와요. 한 번씩. 지금도 네. 기억나는 분이 이용섭 시장인데 네. 행안부 장관, 네. 행자부 장관 했던. 문재인 정부 때 저희가 국책 사업할 때 네. 다른 지역은 뭐 철도 닦아달라, 그다음에 뭐 도로 닦아달라 이런 거였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대요. 이미 거의 9년 전에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시장이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광주가 AI 데이터 센터를 그때 이미 하겠다라고 국책 사업을 유치를 한 거예요. 그 광주가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르고 잘 나가요. 그분이 그런 앞서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대구 경북에는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적고 대구 경북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 균일합니까? 비슷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좀 다르거나 뭐 동해안 라인은 조금 진보적이거나 또는 뭐 약간 그런 게 있거나 하면 막 섞이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그게 네. 있었어요. 이른바 3당 합당 전에는 와이어스 벨트라는 게 네네. TK 쪽에 있었어요. 그게 네. 안동, 영주, 맞아요. 안동에서 민주당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통일민주당 그 되고. 포항, 뭐 경주, 영천 이쪽 라인들로 그 사람이 권오울이잖아요. 네네, 그런 안동에서 민주당으로 정치한. 예,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지역주의가 완벽하게 자리 잡으니까 그 뒤에는 힘을 못 쓰죠. 호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게 호남에서 이기면 그게 정청래든 김민석이든 그럼 민주당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남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네. 즉, 솔직히 예를 들어 볼게요. 수도권의 당원들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당원들끼리 솔직히 수도권에 사는 사람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남에 이런 데 가면은 동네 누가 사는지 알잖아요. 네. 여론 전파가 빨리빨리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뭐 어떤 후보 덕분에 되기도 하고 때문에 되기도 하고 유튜브 보고 되기도 하고 뭐 윤석열 내란 때문에 각자 다르고 각자 파편화돼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방은 그 공동체 커뮤니티가 강하잖아요. 네. 여론이 빨리 전파되고 흐름이 빨리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뭐 후보들끼리 열심히 싸우는데 그 후보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나 개인으로서 들으니까 개인적 판단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생각보다 쏠림이 적어요. 근데 광주 전남은 이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죠. 흐름이 빨리 만들어지는 거죠. 커뮤니티가 강하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흐름을 형성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지금 흐름은 뭐예요? 구도는 두 개죠.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거죠. 이재명 대통령 도와줘야 된다. 네. 호남은 이럴 때 보통 어떤 선택을 해요? 현재 뭐 정권 초기니까 네. 정권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겠죠. 근데 그럴 때 호남민들이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은 안동인데 네.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신경 안 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참 독특한 문화? 전략적 판단이죠. 그러니까 집단적 전략적 판단, 그렇죠. 집단적으로 전략적 판단을 네네. 하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호남이 포위돼서 탄압을 받아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포위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호남인들의 하나의 전략적 그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도 땡큐, 문재인도 땡큐, 네. 어떨 때 안철수가 와도 그래요. 오케이. 그렇죠. 개방성이 존재하는 안철수도 부산이지만 네. 그 다음에 안동. 오히려 좀 호남 출신으로 대선 주자를 이렇게 대선 주자가 됐던 사람 정동영 정도고 될 네. 뻔한 사람 이낙연이지만 실제 호남인들의 선택은 영남 출신 정치인이네요. 네. 그 아주 묘하고 재밌는 뭐 대목이에요. 그게 영남 정치인일 수도 있고 네. 또 뭐 다른 지역일 수도 그렇지. 있습니다만 지가 능력만 개방성과 보여주면. 확장성이 있어야지만이 호남이 뻗어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호남이 포위되지 않잖아요. 어. 과거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호남이 포위돼가지고 네.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겪었고 사실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것도 전국에서 그 당시 민주화운동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광주를 포위해서 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호남민들은 연대하고 개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훌륭한데 그러면 바탕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표현을 빌린 밭이 좋잖아요.
근데 왜 이 좋은 밭에서 나온 사람들은 별로 김대중 뭐 걸출한 정치인이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너무 뭐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은 양반이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 빼고는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호남을 못 넘어서 그래요. 아, 호남 정치인이.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호남을 못 넘어서 지역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포위되고 폐쇄되잖아요. 그 호남 정치인 따라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호남을 넘어서서 전국적 인물이 되고 부산에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이런 호남 정치인이 있다면 호남 사람들이 왜 그분을 안 밀겠어요. 호남에 갇혀 있고 호남을 넘어서서 전국적 인지도도 없고 스타가 될 자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안 밀어주는 거죠. 그냥 동네에서나 그냥 거들먹거리는 거지, 저 친구. 예? 서울 가면 쪽도 못 써. 그렇죠. 네. 그럼 취급도 안 해버린다. 네. 그럼 키워줄 마음은 없나요? 호남에서는 키워주죠. 근데 다른 지역에 가서도 자생력을 본인이 그건 확인해야죠.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 정세균 의원, 네. 또 제가 가까이 모셨던 김효석 의원 이런 분들 호남의 지역구 한 3선 하시던 분들인데 서울로 올라와서 도전했어요. 네. 제가 그때 그 두 분한테 서울 오셔야 됩니다. 전국 정치인 되려면 그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정세균 씨는 종로로 갔고 당선됐죠. 예, 종로로 갔고 그래도 어쨌든 그걸 배경으로 해서 국무총리도 되고 국회의장도 갔고 뭐 김효석 의원님은 떨어지시는 바람에 그 뒤에 역할을 못 하셨습니다만 그 도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네요. 그거 좋은 모델이네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한 국회의원 2번쯤 하고 서울 가서 당선되면 호남인들도 볼 때 달리 본다. 네네. 저거 우량주 아니야? 그렇죠. 저거, 송영길 대표가 호남 원적 정치인으로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근데 광주에 가서 출마하라고 하면 잘 안 가잖아요. 네. 소나무당 때는 한번 갔죠. 네. 갇힐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송영길 대표가 다음 뭐 부산에서 한번 출마하시죠. 그래도 됩니다. 네네.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은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 뭐 강원도 인제에서 처음 당선됐는데. 그렇죠. 네.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허들을 넘어서는 순간 자기 존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대선 주자가 되는 거죠. 급도 달라지고. 네. 아니 근데 하여튼 고만고만한 것 같기도 하고 광주는 지금 국회의원 중에 재선 의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 민영배에 있다가 시장 가버렸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맞닥지 않은 거죠. 지역민들 보기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래성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도가 높으니까 정치인들도 오래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하여튼 초선들인데 다들 보면 어디 관료했거나 뭐 그냥 잘 모르겠어요. 또 누군지 이름도. 왜 그렇죠? 지난번에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의해서 공천된 사람들을 민주당이니까 찍어줬다고 보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뭐 이렇게 하면은 광주에서 무소속 돌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런 경고하고 싶어요. 그런 유의 사람들 지속적으로 공천하면. 그 공천의 잘못입니까? 공천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포인트를 못 만들어내는 건 공천하는 당 지도부의 문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서미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서 상당한 탤런트도 있고. 그 탤런트는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전라도 사투리 찰지게 하는 것도 그거 제주 아닌가. 그렇죠? 어떤 국면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런 양반은 뭐 비례로 들어오긴 했는데 그런 양반은 광주나 전남에서 혹시 지역구에 도전했으면 지금은 체급이 달라졌겠지만 그 전에 배지 달 수 있었을까? 못 달았겠죠? 아니, 달 수 있었죠. 그 전에. 공천을 받느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공천 안 줬을 것 같아요. 공천 안 줬겠죠.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그런 사람 안 주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기재부 공무원을 주고 이런 차이. 중앙에서 보는 지역을 보는 시선이죠. 정치를. 그래도 뭐 장차관 비스무리한 건 한번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역은 사실은 중앙이라고 하는데 서울보다 수준이 높은데 지역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 과감한 전략적 선택을 해내고 특히 그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2002년에 노무현이라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그냥 콱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만들어내고 정권 재창출을 해내는 정도의 수준이 있는 유권자들은
야, 그거 저는 반찬이 늘 마음에 안 드시겠다, 그렇죠? 그렇죠. 관료도 괜찮다고 봐요. 네, 물론요. 다만 그 관료가 지역이 호남 출신이냐 아니면 지역이 호남 출신이면서도 민주개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 구별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민주개혁적 정체성 뭐 특별히 없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쓸데없는 법조 정치인들 제발 좀 그만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조 징벌적 역할이 우리 사회 한 2% 3%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차라리 기재부 관료 데려오면은 네. 제가 그나마 박수 쳐드리고 산자부 국토부 관료 데리고 뭐 그나마 쓸모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필요 없는 사람이 법조, 그다음 또 필요 없는 사람이 행안부 공무원. 네. 모든 공무원들이 행안부 일 다 할 줄 알아요. 네, 그렇죠. 그 경제적 전문성이 있는 관료들은 어쨌든 필요합니다. 네. 그 법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도 과잉이에요. 우리가 형사처벌이 너무 많고 막 기초질서를 막 형사 제재로 하고 행정벌로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커진 거죠. 사실 검찰개혁 이후에는 그 개혁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대통령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럼 실제 우리 삶에서는 최소화돼야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법 과잉이 나라 네. 뭐 보면 1, 2, 3위에 다 우리 근처에 있을 겁니다. 네. 북한, 그렇죠. 한국, 네. 중국 네. 법 과잉이 나라잖아요. 이거 뭔지 아세요? 동양식 전제군주제의 흐름이에요. 유교적인 위계 질서에 의해 가지고 아랫사람은 이걸 해야 되고 규정을 만들었던 거를 이제 법치가 자리 잡으니까 법으로 다 녹여 가지고 세세하게 다 만들어내는 거고 전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당헌당 규집을 가진 정당 민주당입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독일 사회민주당 요만하거든요. 네. 민주당 이만합니다. 정말요? 네네. 그럼 그거 아는 사람 없겠네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상식을 가지고 합의를 보는 거잖아요. 네. 특히 당헌당규라는 것은 법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칙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걸 세세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어요.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할 자신이 없으니까 길 갈 때 왼쪽으로 걸어라까지도 법에 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왼쪽으로 하면 안 되죠, 좌파라. 요새는 그렇죠. 이명박 정권 이후에 우측 통행이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고. 네.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 사회는 법과 규칙을 줄이고 합의를 늘리는 곳으로 가야 돼요. 네. 노무현 대통령 매뉴얼 좋아하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매뉴얼 좋아하셨잖아요. 네. 그걸 MB가 그대로 또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매뉴얼 해체 시대로 가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매뉴얼로는 이렇게 빠른 사회를 못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합의에 의한 집단지성의 시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까닭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일선 공무원이나 실무자들도 내가 이 일을 한 까닭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거가 늘 보면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령이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에게 요만큼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일한 겁니다. 이 시대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 같아요. 여당. 네. 그렇죠. 당에서 그걸 바람을 잡아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는 너 직무유기 아니야. 이런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민주당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우리 사회가 이른바 관하고 일반 경제 이익 사회하고 완전 분리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이익 사회에 일반적으로 종사하던 사람들이 공공이 돌아가는 경험을 할 기회가 너무 적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 광범위한 역관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미국의 싱크탱크라는 것과 대학교와 그다음에 기업 정부라는 것이 리볼빙 도어처럼 돌아가잖아요. 거기에서 수십만 명의 정치 엘리트들이 만들어집니다. 대학교 갔다가 그다음에 공기업 갔다가 정부에 들어갔다가 여당 되면은 네네. 그럼 나와가지고 싱크탱크 가서 로비스트 하다가 다시 학교 갔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거기는 꼭 우파만이 아니라 폴리페서라는 말도 별로 없지만 좌파들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죠. 네? 네. 다 그 민주당 쪽에 참여했다가 뭐 했다가 노조 갔다가 기업 갔다가 뭐 다 합니다. 이 폴리페서가 많아요. 나라가 잘 돌아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미국은 예를 들자면 우린 폴리페서 없잖아요. 아니 우리는 교수들 잘못 갖다 놓으면 큰일 나요. 근데 교수들이 왜 그러냐면은 행정 경험이 그러니까. 없거든. 미국의 교수들은 공무원 출신들이 많아. 네. 그죠? 유럽으로 가볼게요. 프랑스는 좌우가 뭐고 다 공무원들이 정치하는 네, 나라잖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국하고 독일은 또 좀 다르죠. 거기 정당의 뿌리가 워낙 깊으니까 정당에서 토론하고 수기하지 않으면 정당에서 당원들도 진급을 안 시켜줘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 늘 토론하고 수기하고 보고서 쓰는 게 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네. 공무원의 노동 상권을 보장하라. 그렇죠. 그리고 정당 가입.
고위공직자의 정년을 없애버려라. 고시 출신들은 10년만 근무하면 그다음부터는 성과가 없더라도 바로바로 잘라라. 네. 나가서 차라리 정치해라. 특히 이른 나이에 나가라. 한 이른 40, 나이에 나가라. 프랑스로. 40대 중반쯤에 집 나가게 해라. 그렇죠. 네. 뭐, 한 20대 후반에 고시패스 했다. 그럼 한 10년 근무하다가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에 잘리든가 나와가지고, 자기 정치적 성향에 따라가지고 민주당 가든지 국민의힘 가든지 거기서 정치 다시 배우고 그때 배우면 돼요. 근데 우리 경찰 제도만 하더라도 웃기는 게 경찰청장은 누가 될 수 있냐면 계급으로 치안 총감이라는 근사한 계급을 만들어내 큰 무궁화되게 네. 치안 정감이라고 해서 큰 무궁화 세 개, 3개 네. 중에서 한 명만 될 수 있도록 법에 적어놨어요. 네. 그러면 너무 제한되잖아요. 그렇죠. 치안 정감이 후지면 내란의 때가 다 묻으면 네. 그 다음 정권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대행 체제로 가요? 언제까지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 이건 꼭 경찰관 출신이 경찰청장을 잘하나요? 그렇지 않죠. 연구자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죠? 예? 아 제가 경찰청장 아니, 한다는 미국에는 얘기는 투표해서 알지만. 뽑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NGO 열심히 했거나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하신 게 또 제가 하나 지적하고 네. 싶은 게 있어요. 그걸 왜 법으로 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교로 해도 되는 거고 얼마든지 있는데 네. 그거 아세요? 원래 대통령제 국가에는 정부 조직법 없어도 돼요. 대통령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걸 왜 법으로 해놔? 그렇죠. 시한적으로 5년이면 5년 동안만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정부 재정법이 부처별로 다 나눠지는 거 아세요? 황당한 이야기야, 이거. 그러니까 요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법 많고 규칙 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설국열차에 나사처럼 네. 하나 속 들어가가지고 나는 개별 나사로 영혼 없이 존재한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어서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기계 속에 부품이 돼버려,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관료들에게는 좋아요. 얼마 전에 어떤 쟁점이냐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아니 경찰서장 누군가가 징계를 받았다는데 에? 문제가 있어서 일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근데 그 징계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게 이게 뭐냐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경찰청장 권한대행이 판사하고 검사는 징계법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린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아니, 그 공무원이 서장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그냥 아주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하고 검사 징계법은 어떻게 쓰이냐면 뭐를 공개해라 이런 차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 아니라 징계 양정이 적어요. 파면 안 당하는 법이에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우리가 바본 줄 아나? 물론 바보기도 하지만 너무 대놓고 무시한다. 이런 거 네. 같아요. 법을 촘촘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빠져나갈 구멍도 계속 촘촘하게 생기는 거죠. 지들은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법 때문에 못해요. 법 때문에 해요.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이 정도 성취를 거둔 건 기적 같아요. 기적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역으로 안정적인 또 장점은 있어요. 망하지 않게 하는. 그렇죠. 망하지 않게 하는 네. 장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대한민국 사회는 그냥 관료들한테 맡겨놓으면 발전은 모르겠지만 망하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어설픈 정치인 윤석열 같은 인간이 들어오면 망해요. 그러니까 국힘도 망할 것 같은데도 꾸역꾸역 안 망하고. 그 관료 정당이잖아요, 지금. 네. 관료 이익 집단 정당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 게 그런 측면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국힘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경제 관료들이 아니고 이른바 법조하고 행정 관료들이 주축이 돼 있잖아요. 네네. 특히 아시겠지만 경찰들이 목표 없는 정치 잘합니다. 경찰 출신들. 네네, 그럼요. 왜냐하면은 경제정책, 사회정책 이런 거 공부할 일이 없잖아요, 살면서. 근데 대민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연하고,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정치적 전략 전술 구사 잘해요. 그래서 국힘이 의석수도 적은데 경찰관이 8명, 많아요. 경찰관 출신 8명이고 또 약간 실력 있잖아요. 아니, 대인 관계 좋고 머리 잘 쓰고. 네네. 근데 정책 능력은 모르겠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제까지 윤핵관 하다가 오늘부터 새로운 거 그렇죠. 하고 이런 거 잘하고요. 네네. 충성 잘하고. 네, 검사들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정치하고 제일 먼 집단은 판사들이지. 네. 판사들은 아예 정치하고 맞지 않는 아니, 직군이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의 어떤 판사 출신 국회의원 봤다가 놀라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뭐. 판사 출신이야. 아니, 물론 뭐 판사 한 뭐 10년 하다 나오고 이런 분들은 네. 괜찮은데. 아니, 오래 했던 한 사람. 15년, 20년 네. 했다 그러면은 정치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네. 정치에서는 참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 판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직업별로 그래요. 민주당에는 경찰관 출신 국회의원이 160명 중에 2명밖에 없습니다. 이모선하고 이상식.
근데 황운하는 저쪽 조국당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예, 국힘은 8명이나 있고 여긴 2명밖에 없고. 근데 민주당은 생각보다 경제 관료들이 적어요. 네. 그건 문제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호남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주군수 같은 경우에도 메가 프로젝트 앞두고 나 이거 안 해주면 안 해. 무한군수입니까? 무한. 네네. 네네. 무주가 아니라 무한.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아주 너무 그러니까 전체 파이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거 정말 무한 국민들을 원하는 상태일까?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정치하셔서 그래요. 예. 그 동네 정치 오래 하셔서 그러고. 김산 군수 맞을 거예요. 군수님, 저하고 옛날에 친했죠? 예? 그러지 마시고, 서울 올라오셔서 중앙 관료들도 만나보시고, 중앙경치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시면서, 그게 얼마나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군수님이, 조금만 캐치하시면은 그 머리 좋으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많이 서로 도와가면서 잘합시다. 네. 네, 갑자기 또 군수님하고 1대1로, 네, 그렇게 해주시네. 호남 정치가 좀 발전하려면, 네. 대한민국 정치를 끌고 가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건 집단지성의 영역만 있는 것 같고, 좀 더, 그러니까 돋보인달까? 이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족해 보이는데, 정치 엘리트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세균만큼의 결단도 없고, 네. 그 좋은 무진장 좋은 무진장을 버리고 종로에 오는 그만큼의 결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평가를 해가지고. 네. 지역구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가서 경선해라. 네.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특히 저는 뭐 호남뿐만 아니라 영호남 그다음에 충청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초단체장들 네. 서울의 경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험치가.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풀뿌리의 장점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한데